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문학의 아름다움. 문학이라고 하면 언어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고, 언어는 말과 글이고,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때 아름다움은 인간적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문학은 말과 글을 통해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문학을 크게 나누면 운문문학하고 산문문학 구분된다고 얘기를 했고,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 그래서 시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운율은 어떻게 만든다? 반복하면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반복할 거냐? 예, 글자 수를 반복하면 된다. 이것을 음수율이라고 한다. 소리, 개수, 반복, 음수율. 자, 한글은 소리 글자고, 속을, 줄여서 속을. 소리 글자고, 음절 문자입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리. 그래서 음수율 하면은 글자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글자 개수 반복을 해서 뭐 3, 4조 또는 4, 4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음수율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의미 단위를 반복하기도 하지요. 얘는 소리, 보따리, 반복, 묶어서 반복하는 얘기죠. 그래서 음보율 같은 경우에는 마디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음보율과 사음보율. 그 다음에 글자 위치를 반복을 한다. 글자 위치는 소리, 위치, 반복, 위율이라고 하고, 음이율에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앞에 맞춰주면 두은, 가운데 맞춰주면은 요은, 끝에 맞춰주면 가군. 네, 여러분들은 두은하고 요은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가군은 신경 써야 되겠죠. 얘는 이제 어미 활용을 통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래퍼들의 라인 맞춰주는 게 가군입니다. 자, 또 뭘 반복할까? 시어 반복하고, 시구 반복하고, 문장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연을 반복한다.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운율 형성이 된다. 또 하나 뭐였죠? 의미 강조도 생긴다. 그래서 시를 볼 때는 여러분들 정서를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 기법, 정의표 생각하고 플러스 심상. 심상은 이미지, 똑같은 거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 요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화자.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면 벼락, 자유시, 서정식, 운율, 내재율이 되겠죠? 자, 항상 제목을 먼저 봐야 돼. 이게 시적 대상이야. 이것에 대해서 화자가, 자, 시의 목소리는 화자죠. 화자가 어떤 정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밤하늘을 그어버리는 노란 손톱자국. 의인법 들어갔죠? 네, 의인법. 누군데? 벼락이지.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나온다. 이것도 벼락이죠? 이때 쿵쿵 의성어가 되겠네. 그러니까 천둥 치는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문요. 없니? 하나 더 추가하자면 노랗다. 시각적인 이미지. 쿵쿵거리며 청각적인 이미지. 그치?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벼락을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거인으로 표현했다. 질문하세요. 안 계십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봄의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 이게 다르지? 연우는 이렇게 이게 꽃 보면 무슨 생각 드니? 아직 아무 생각 없어? 소율이는? 졸리구나? 나가자 아재들은 이제, 저 밑에다 돗자리 켜놓고 한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야, 막걸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봄나무. 볼까요? 제목부터 봐라. 졸리면은 저 밖에 책상에 있으니까 갖다 놓고 시적 대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정서 반응하는지 찾아야 되겠다. 정예표 심 보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 자, 아팠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군요.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자,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었다, 빗방울을 얻어맞았다, 이거 활류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네. 빗방울들.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촉각, 간질간질.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몸을 덮이다. 촉각.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이제는 갑갑하다고 누가? 이 물이 의인화했네. 왜냐면 이거 지금 간접인용을 썼거든요. 갑갑하다고 말한 게 누구야? 물. 그래서 의인화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혹시 간접인용이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스스로, 그럼 이 스스로는 누군데? 나무네, 나무. 역시 의인화했네요, 나무 자체를. 자, 그럼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 얻어맞은 곳. 그래서 아팠다. 언제? 겨울에. 그러면 겨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시련, 고난, 고통. 그걸 지금 뭐 하는 거야? 극복? 그죠? 예, 이거를 이겨내고 봄이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이때 그는 누구예요? 나무. 인칭대명사 썼죠? 의인화. 어디 갔어? 이거 안 넘어가. 응? 끝이야? 이거밖에 없었나? 네, 그렇군요. 예. 제목 봄나무. 그래서 겨울의 어떤 힘겨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싹을, 그쵸? 이파리를 하나씩 틔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견뎌낸 거죠. 이겨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는 하나 이파리를 피웠다. 예, 극복. 견뎌냄. 무엇을 견뎌내요? 요거. 그래서 겨울은 부정적으로, 봄은 좀 긍정적인 계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괜찮니? 자, 시 자체적으로 보면 자유시죠? 형식상 자유시, 운율은 내재율, 내용상 소정시, 그리고 표현상 뭐 활류, 뭐 시각, 촉각, 그 다음에 의인화 등등등. 자, 학습활동입니다. 시에 나타난 나무 상황을 정리해보자. 겨울에 몸을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 했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눈바람이나 눈보라 했나? 그리고 뭐 빗방울들이 때렸어. 그치? 그러니까 몸이 아팠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어쩌고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쵸?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다가 마음이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이파리, 그치? 잎을 하나씩 틔웠다. 자, 시에서 전하는 의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존버? 그치, 영우야? 아니야? 버티면 돼. 견뎌내는 거야. 극복하는 겁니다. 그치? 이겨내야죠. 세 번째,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인이 어떤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는지 추측해보자. 눈 온 다음날에 산에 가면 중동, 가운데가 부러졌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 가지로 눈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나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다.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지를 뒤덮더라 나무들은 견딘다. 아까 뭐라고요? 존버.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 잎을 낼 것이다. 그럼 새 잎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력. 그치?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력을 봄에 이제 발산을 한다. 질문 있는 친구,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시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는 구조 인상적이었어. 어려움을 견디며 끝내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지고 흑박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겨낸 거죠. 극복해낸 거야. 예. 소리도 극복해. 졸음 따위. 이겨내야지. 여기는 안 해도 되고요. 이것도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이 시를 누구한테 소개해주면 좋을까? 좀 힘겨워하는 친구들, 그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이겨내! 네, 그치?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연우도 졸립니? 살짝 졸린 모양이구나. 네. 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이거 뭐냐? 아, 딴 생각하느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네. 아, 한참을 되돌아가야 하잖아. 친구 만났어. 이게 얼마만이야? 3,000원. 아, 얼마라고 물어봤으니까. 너 수준이 맞지? 나는 그날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탄 덕분에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교 때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뭐 그렇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니? 전화위복. 그치? 전 바뀐다, 재앙이, 위, 된다, 복. 안 좋은 일이 좋게 바뀌는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또는 뭐, 버스 잘못하고 가면은 뭐, 새로운 동네 한 바퀴 구경하는 거고, 또 맛집 한번 찾아보는 거고, 바쁘지 않으면, 뭐, 그래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실수, 나희도. 자, 이건 수필이고요. 자, 수필하면 생각해야 될 말이 뭐가 있었지? 신변잡기라는 말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떠올리면은 수필의 특성 다 잡힌다. 자, 수필은 경험 플러스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훈적. 신변잡기,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스티브 아니고요. 이를 기록했다. 이게 신변잡기 원래 의미야. 그래서 수필은 신변잡기입니다. 그러면 신변잡기를 뜻을 풀면 자기 일이니까 고백적, 주변의 일이니까 소재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갖다 써도 돼요. 그치? 화장실에 똥 싸는 거 써도 돼. 잡스럽다, 비전문적,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일을 기록했다, 일 사실적. 기록은요, 있었던 일을 쓰는 게 기록이거든. 회상적.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험적. 그리고 사색적, 사색은 좀 깊은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훈적.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수필의 기본 성격입니다. 이런 게 살짝 변형해서 선지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신변잡기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신변잡기. 수필은 교술갈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배워. 교술갈래, 경험. 나희덕. 유명한 영문과 교수인가 아닌가? 어쨌든 교수고 뭐 글 많이 쓰고요.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막 그래. 옛날 중국에 곽현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아내의 답진이 이러했다. 자, 우리가 이거 유련에서 받았던 지문이지, 그치? 연우 봤니? 소연이는. 유련했어. 벽사창, 벽 푸른 사 비단 창문에 기대어 당신의 그로를 봐. 그로는 문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편지가 되겠죠. 당신의 편지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 하여이다. 자, 흰 종이였어. 흰 종이뿐이었어. 이것을 어떻게? 차라리 말 아니하는 뜻.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속담 뭐가 있니? 꿈보다 해몽이 좋다.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내는. 이 답시를 보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편지. 그쵸? 요즘 잘 지내고 계시오. 아이들은 어떻소? 부모님 안녕하시오. 나도 참 열심히 하고 있어. 곧 일 끝나고 가리라. 뭐 이런 내용, 의례적인 내용이었을 거야. 책상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야? 실수.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버린 것. 실수.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실수의 가치.
실수라면 나 역시 자 이렇게 또 에피소드 하나 나왔죠. 예.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옛날 고사를 썼습니다. 그치? 이렇게 했을 때의 글쓰기 전개 방식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 유발. 궁금하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되잖아. 자,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 여승,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 본 적이 있다.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자, 성격 간접 제시가 되겠죠? 뭐 시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인물 정서 또는 인물 심리 또는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은 간접과 직접이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어때요? 조금 꼼꼼하다 반대가 뭐가 있을까? 조율아? 덜렁대다. 예. 덜렁대는 성격. 연우는 좀 꼼꼼하니? 그런 것 같아. 조율은 좀 덜렁대지? 그런 것 같아. 나는 게을러. 예.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여행 되게 가고 싶은데 안 가. 귀찮아서. 진짜.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 하면서 막상 나가잖아? 집에 가고 싶어. 집이 제일 좋아. 뒹굴뒹굴. 연우는 집이 좋아? 야, 너도 집순이구나. 왜? 아니, 요즘은 뭐 인터넷 통신 잘 되고 TV도 큼직큼직하고, 그치? 집이 뭐 시원하고 뭐 에어컨 다 있고 뭐 되니까. 또 뭐 음식 같은 거 배달하면 또 바로바로 오니까 뭐 굳이 뭐 나가서 돈 쓰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영화나 좀 다운받고 그냥. 영화 다운받는 게 뭐야? 넷플릭스 뭐, 그치? 넷플릭스 있지. 디즈니 있지. 티빙.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보거든. 거의 안 보지만. 해지해야지 하다가 게을러가지고 그 날짜가 지나가. 또 해지 못해. 자,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굉장히 덜렁댑니다. 그런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빛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렇죠? 그제서야 파르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이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실수.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빛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왜? 왜? 뭐? 그럴 수 있지. 갑자기 당황. 어이? 당황이구나. 당황이면 이게 아니지. 이건 짜증나는 거지. 당황은 어떻게 하는 거지? 빙빙빙빙빙빙빙빙. 이렇게 해야 되나? 반짝반짝?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너너너너 이렇게? 자, 방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그쵸? 오래됐다는 얘기죠. 적어도 5, 6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며 챙겨온 새 속의 짐이었음에 틀림없어. 새 속의 세상. 불교에서는 새속이라고 그러죠. 이 거꾸로 하면 속새지. 네.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와. 속새는. 가방 속에서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한 개 들어있었다.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스님한테 빗 달라고 했으니까.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려니.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풍유법이라 그래. 풍유법. 속담이나 격언 등을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럼 위에도 풍유법 있었죠? 속담 하나 있었는데 꿈보다 해몽 어디 갔어? 어딨지? 안 보여. 이 화면 어떻게 해? 어딨지? 여기 있구나.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것도 풍유법입니다. 풍유법. 속담 또는 관용 표현 등을 이용해서 또는 뭐 격언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풍유야.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는 엉뚱한 데서 가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빛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빛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지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으로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쵸? 순간 스님 빛 좀 있어요? 하는 순간 눈빛이 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 글을 쓴 지은이 나이덕 작가가 그 눈빛을 읽어낸 거지. 분명히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야. 이렇게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잠든 시간이 뭡니까? 과거의 모습이 되겠네.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작은 보시는 이게 불교 용어고요. 스님들한테 뭐 이렇게 주는 거야. 이 속세 사람들이 뭐 쌀도 좀 주고 돈도 좀 드리고 하는 걸 보시한다고 그래. 자, 이렇게 또 에피소드 하나가 있었고요. 이처럼 악의 나쁜 의도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다. 자, 악의가 섞이지 않는 실수의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긍정적 의미.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이렇게 또 상대방이 긴장을 좀 풀어요.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한다. 그렇죠? 또 이렇게 어디로 연결이 돼?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자, 이거 글쓴이의 어떤 성격상 특징, 성격 특징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 하나 집중하면 거기에 이제 몰입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율이는 어디 몰입 잘하니? 무슨 게임 하는데? 응? 그냥 이것저것? 네. 연우는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몰입 잘 되는 거 있어? 드라마? 최근에 뭐 봤는데? 도깨비? 야, 그거 언제 거냐? 나 도깨비 보다 말하는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사랑해. 어우씨. 못 보겠어, 막. 그런 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지금 얘기했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봤다가 마지막에 내가 일어났다니까. 이 마지막 칼을 보고 이거 배에 올려놓고 이거 보고 있다가 마지막 보고 이런 씨. 아픈 사람 벌떡 일어나게 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 화. 자, 어쨌든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굉장히 몰입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몰입,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 일에 조금 실수가 많이 생기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으면 어디서 오는 걸까? 원래 자, 여기서부터는 뭐합니까? 사색하고 일자사색. 사색은 조금 깊은 생각입니다. 원래 어처구니라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크다는 뜻 자체는 악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작가는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네. 그치?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아이고, 또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설의.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휩쓸려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설의.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역시 긍정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나 역시, 자, 아까 여기는 뭐니? 각박한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면모도 보이죠?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용납이 안 되는 실수가 있죠. 예전에 한 십여 년 전에 한진증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거 망했어 이거. 한맥증권. 왜? 혹시 아버님이 한진증권 다니시니? 한맥증권이다, 한맥증권. 그러니까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60몇 억인가 40몇 억을 주문을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하나 따따따따따 쳐서 넣었어? 400억을 주문을 해버렸네? 10배로? 주문 실수죠. 그리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습관이야. 따따따따 탁! 친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업무를 뭐 하고 왔는데 갑자기 와, 이렇게 예? 차트가 확 움직이니까 이게 뭐지? 딱 봤더니만 자기가 400억 이상을 주문한 거죠. 그 회사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견 증권 회사였거든? 망했어. 원래 한 40몇 억 주문해야 되는데 400억 이상을 이렇게 0을 하나 잘못 쳐가지고 00000 이걸 잘못해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수할 수 있지, 그치?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리다가 또는 전화 잘못 찍어가지고 전화 잘못 걸 수 있잖아. 똑같은 실수인데 그 실수는 요 실수는 증권회사 실수는 예. 사장은 무슨 죄야? 안 그래? 어렵게 해서 그 회사 키웠을 텐데. 그리고 그 여러 임직원들 직원들은 무슨 죄야?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자,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한해져 눈물이 핑돌기도 하지만 내 속의 어처구니는 머리를 들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이거 의인법도 들어갔죠? 의인법. 누가 말했어? 내 속의 어처구니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우두커니 아무것도 없이 서 있는 걸 우두커니라고 그래.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로 그 실수가 곽희연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놓도록 했으며 백지 편지가 뭘로 꽉 찬 그리움으로 산사의 노수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이거 왠지 자기 변명 같은 느낌. 과연 스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이 고마워라. 나의 20, 30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줬고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의심적인 의심. 예. 질문 없습니까? 영상으로 보는 실수 패스 내용이니까. 학습활동 작품의 속에는 두 가지 일의 공통점 어떤 그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보여졌죠? 그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글씨의 성격, 덜렁대는 성격, 덜렁대는 꼼꼼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집중을 잘합니다. 그치? 네, 이거는 뭐 같은 거네.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실수는 삶과 정신 여부에 해당한다. 실수 어떻게 바라보느냐? 긍정적. 패스. 그 다음에 인상적인 내용, 표현. 글쓴이가 스님에게 빚을 빌려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글쓴이 행동이 우습기도 하고 개성도 잘 느껴졌거든. 자, 수필은 개성의 문학이죠? 개성의 문학, 개 같은 성격이 아니고요. 그 사람만의 어떤 성격,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스님의 눈빛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느 때 빛과 나타나는 표현이 생생하면서 아름답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얘는 표현적인 측면, 여학생은 표현적인 측면이고 남학생은 작가, 글쓴이의 어떤 성격적 측면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네. 패스. 자, 두 번째, 삶을 담은 문화. 이게 반영론이죠, 반영론. 그치? 자, 이걸 알아야 되지. 작가가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가 작품을 쓸 때는 100% 꾸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그럼 작품을 누가 읽어? 독자가 읽죠. 그치? 자, 그래서 작품의 접근, 작품 접근 방법 또는 관점 또는 감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만 갖고 보는 것을 내재적 접근, 내재적 의미 또는 절대론적 관점이란 말을 쓰죠. 자, 외재적 의미는 작가 중심이냐 표현론, 현실 중심이냐 반영론, 독자 중심이냐 효용론 이렇게 구분하지. 이거를 왜 지금 이야기냐면 이게 깔려 있어야 돼. 문학을 볼 때. 그죠? 예. 그럼 봐라. 위에서 이 학생들 얘기했을 때 어디 갔냐? 남학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쓴이의 행동이 우습게 글쓴이의 행동, 개성이 느껴져? 그럼 얘는 표현론입니다. 표현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여학생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치? 즉 작품만 갖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얘는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요게 이제 시험법인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3학년 때 이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작품, 독자, 현실의 관계 이렇게 내재적 의미, 외적 의미. 자, 그럼 보자. 역사심은 인조, 청나라 황제 굴욕적으로 항복하다. 뭐 그런 거지 뭐 힘없으면 다 하는 거지 뭐. 박시전. 먼저 전이라고 돼 있죠? 전 양식에 대해서 설명. 전은 일대기 양식이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식 플러스 평이 들어갑니다. 평가. 그 인물에 대한 평가. 전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존 인물에 관련된 것. 이게 위인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순신전, 강감찬전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허구적 인물이 있죠. 허구적 인물이 소설이다.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이 있습니다.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꾸며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돈, 뭐 죽부인, 뭐 이런 것들, 또 술, 뭐 이런 것들을 사람처럼 해서 이렇게 써냅니다. 그런 양식이 전이에요, 전. 자, 그리고 참고로 사람 성씨 뒤에 씨 붙이잖아. 고전 소설에서, 그치? 여성이야, 여성. 여성은 이름을 다 밝히지 않고 성만 나타낸다. 자, 그래서 얘는 고전 소설이 되는 거고요. 미리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갈래는 고전 소설이고 영웅 소설입니다. 영웅 소설이고 그다음에 군담 소설이고요. 군담은 전쟁 이야기란 얘기야. 그다음에 비현실적 소설입니다. 도술 부리거든. 도술. 구름 타고 댕기고. 아니다. 학 타고 댕기나? 하여튼 뭐 타고 댕겨. 그리고 변신 모티프가 있습니다. 변신 모티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허물벗기 모티프가 있다.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요소야. 그래서 박씨가 처음에는 개 못생겼는데 나중에는 되게 예쁘게 변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실존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실존 인물. 이시백 진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설 안으로 끌어들인 거다. 그리고 배경은 병자호란. 자, 보자. 앞부분 줄거리. 조선 인조 때 이상공의 아들 이시백은 실존 인물이야. 실제로 있었어요, 이 사람.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이게 직접 제시죠.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어느 날 처사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사는 사람을 처사라고 한다.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상공은요, 이거 이름이 아니다. 그 상대방을 좀 높여서 부를 때 상공 이렇게 부르고 집안에서 남자 높여서 부를 때도 상공이라고 불러. 이게 이제 호칭어야, 호칭어. 이름이 아니고.
시백은 이름입니다. 시백. 발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어느 날 박처사가, 사실 박처사는 신선이야, 신선입니다. 어느 날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려고 청하고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세, 못생겼다는 얘기죠. 박세김을 알고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씨는 이상공에게 청하여 뒤뜰에 피화당, 피하자. 재앙.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집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집 이름 자체가 암시죠, 암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게 피화당. 피화당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여종 개화와 함께 지낸다. 질문이요. 엄청 옛날 이게 대감집들은 집이 되게 컸거든. 그쵸? 여러분들 뭐 사각 같은 거 보면은 큰 집 보면 여기 기와집들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채가 있고, 또 벽 둘러싸고, 여기 사랑채가 있고, 벽 둘러싸고, 여기 이제 별채가 있고, 또 벽 둘러싸고, 여기 연못도 있고, 뭐 이러지, 그치? 이런 집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뒷뜰에다가 이제 또 작게 집 하나 졌겠죠. 피화당.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자,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태평성대.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는데 시백 역시 이 과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다. 암시. 무슨 암시? 과거 급제.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있는데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는 백옥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있어. 연적은 이제 먹 갈 때 물 담아놓는 통을 연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유줄 얻어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백옥궁전이라는 뜻으로 옥황상제 집입니다. 옥황상제 궁궐. 놀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자, 꿈 꿨죠? 그치? 용이 되는 꿈 꾼 거예요. 용이 되는 꿈 꿨어. 연적! 백옥으로 만든 연적이 용이 돼서 여유주를 얻어서 갔다? 야, 이 시험 전날에, 이거는 이제 대박, 시험 대박 꿈이죠. 요즘은 무슨 꿈 꿔야 돼? 뭐 해야 돼? 로또 사야지, 요즘은. 이런 꿈 꾸면 로또 사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너는 안 되지. 아니, 제가 로또? 꿈을 팔았는데. 로또는 그 뭐예요? 미성년자는 안 돼요. 너가 미성년자라서 그래. 그치? 제 3시 꿈 꿔가지고 엄마한테 꿈 팔았는데. 그거 좋아? 네? 좋니? 꿈 팔아서 좋냐고. 네. 그래. 줬으면 됐어. 연호도 꿈 판 적 있어요? 검은. 아니야, 농담이야. 자,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느덧 동쪽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 아래에 연적이 놓여 있는데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연적이었다. 자, 비현실적 요소. 이걸 다른 말로 전기적이라고 해요. 전기적. 이제 기자가 한자로 쓰면 기할 기. 전기란 말에 두 개가 있거든. 기록할 기자와 기할 기자. 신기하다는 얘기죠. 반가운 마음에 직접 제시네.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화를 불렀다.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이 말을 듣는 이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무슨 일이 있기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책한단 말이냐. 이건 마누라가 못생기니까 싫어서 이렇게 승질내요. 추상같이 고함을 지르니 가을설이 굉장히 춥죠. 가을바람 막 불고 소리 낸다고 생각해봐. 안 그래? 여러분 맨몸으로 나가봐요. 막 땀딱이 막 때린다고. 추상같이 고함을 지르니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전해라. 이시백이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냈다.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자니 이런 당도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시백의 성격 나오죠? 가부장적. 그치? 자기 부인을 요망하대. 그리고 위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의 과거기를 지책해 하냐. 그치? 여성임을 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어이구. 얘는 괜히 신부랑 갔다가 30대 맞았네.
개화가 돌아와 매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 씨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네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거 왜 시켰어? 자기가 직접 가서 주면 되지. 질문. 없니? 다음. 슬프게 탄식한 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다시 이제 개화에게 연적을 줬네요. 이 연적에 물론 먹을 가라 글을 지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와, 치트키다.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자,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입신양명. 그렇죠? 다자성어 기억해 두시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아유, 너무 착해. 그지? 개화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 지난 일을 뉘우치며 매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다. 이게 성파다. 성격 파탄자, 그치? 조울증 있나 봐. 막 승질내다 갑자기. 응?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정에 들어가 글자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강구에 문동요라는 글자가 내렸다.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가라. 황모무심필. 이게 붓 종류예요. 황소의 털, 무심, 가운데 뭐 뭉치는 게 없는 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를 반쯤 흠뻑 적신 후 한다름에서 내려가니 한다름에서 내려갔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 일필휘지. 멈춤 없이 한 번에 축축축축축 쓰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글을 바치고 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게시판. 잠시 후 방이 걸렸는데 한성부에 사는 이득춘의 아들 시백 이랬을 때 한성부 한양이에요. 서울이야, 서울. 장원급제였다. 1등.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니? 요약적 제시죠? 요약적 제시라는 것은 사건을 압축하면서 시간과 사건을 압축하면서 인물의 행위를 요약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자, 질문요. 없으면 다음. 이윽고 춘당대 높은 곳에서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니 소리가 장안을 징돈했다. 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치는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당부했다.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를 꽂고 어사화 요거 꽃이 어사화야. 어사화를 꽂고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이 앉은 시백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다. 시백 일행은 청색, 홍색 깃발을 앞세우고 3현, 6가, 3가지 현, 6가지 뿔, 악기를 울리며 장안 큰 길로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호시절 만물은 흐드러지게 피어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급제한 시백의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봄경치와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상과 같았다. 장안의 백성들이 앞다퉈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거리 넘쳐흘렀다. 그죠? 시험 한번 딱 붙고 셀럽이 됐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 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고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연곡 끝났어 연 파티가 끝나는 곡. 요즘은 이제 파연곡으로 그걸 많이 써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예, 클럽에 가면은 나옵니다. 지금 니들이 중3이니까 고1, 2, 3, 4년 뒤 가서 한 새벽 4시나 5시쯤 되면 이거 나와. 그럼 영업 끝났다는 소리야. 그럼 집에 가야 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와 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아이고, 부인, 시어머니죠, 그쵸? 예, 시어머니 성격 나옵니다. 간접재진에 박씨를 싫어해요.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요.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노릴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요. 고사 인용. 인용이 아니라 근거. 고사 근거. 해서 자기 말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하기 방식도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돼.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는 생각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박씨 곁에는 개야만이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은 초가집이야.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의 박대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공방 혼자 수 지킨다 공방 빈방. 소희들아 집중해. 이겨내야 돼. 독수공방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자, 소인은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거죠. 사람의 길흉하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은 어쩔 수 없다. 자, 박씨의 가치관이 나오는 부분 운명론적 세계관. 하늘에 따릅니다. 그러기에 이제 또 이제 고사가 나오죠. 옛 이야기. 그러기에 탕왕은 하골에게 가침을 당하고 문왕도 유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이신 거 아니겠느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이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담복하였다.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했다.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침을 찾아뵙고자 하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규중은 이제 집안이 되겠죠? 집안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알리지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시아버지가 더 스윗하죠. 그죠? 예, 시아버지의 애정이 또 드러납니다. 채비는 차릴 거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곳이니 번거로운 말씀하십시오. 상공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다. 피어당들에 나와 두어 걸음을 걷는 것이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췄다. 비현실적 요소.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댁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어. 이때 기박한 운명은 뭡니까? 남편한테 이제 대우를 잘 못 받는 거죠. 또 시엄마도 싫어하고. 하지만 이는 하늘에 매인 바요. 사람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얘네 아빠도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네요. 운명에 따를 뿐. 이제 너의 애구는 다 했다. 앞으로는 네 앞날의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만 쉬다가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박씨는 금강산에서 며칠을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하다가 돌아왔다. 역시 비현실적 요소. 그 길로 상공을 뵙고 문화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네 아버님 편은 계시더냐? 아직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었다. 더럽게 길어.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에 앉아 박차를 기다렸다.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거죠. 사돈이니까. 오래지 않아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차서였다. 예, 비현실 요소가 되겠죠?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 처사를 받았다. 시백 역시 의관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영랑이 뛰어난 재주로 과거에 급제하여서 영랑, 시백이죠.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오는 거야? 네. 그럼 이 피리를 언제 불어? 이거 불고 있잖아 지금. 옥피리. 그쵸? 출발할 때부터 불고 내릴 때까지 계속 부는 건가? 아니면 이제 도착하기 전에 나 왔어 삐리리 하는 건가? 궁금한데. 그렇지 않아, 그치? 그냥 경적으로 나 왔다고 알리기 위해서 삐리리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확 타고 다니면서 삐리리 하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네. 금강산에 가야 되나? 갈 수가 없네, 정은이 때문에. 예. 통일이 되면 가야 되겠다. 박조사를 찾으러, 그치? 가서 물어봐야지. 조사님, 궁금한 게 있사오이다. 그 왜 학 타고 오실 때 피리를 부셨는데 처음부터 부신 겁니까? 아니면 착륙할 때 부신 겁니까? 이걸 한번 궁금하다. 자,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말했다. 기환 손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이제 자식은 누규시배.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처사가 급히 손살을 쳤다.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슬하에 두셨습니다. 슬하는 이제 부모님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 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이 박처사하고, 이상공의 말하기 방식, 요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굉장히 예의, 그죠? 예절을 갖춰서 말을 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팔자와 길흉하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박처사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앉혔다.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했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두거라.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구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전성을 했다. 뭐야? 음주운전이야? 그치? 너 술 먹고 또 학 타고 가네? 아닌가? 자율주행인가? 자율주행 학인가?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학을 타고 자율주행인 것 같아. 공중에 올라가 오색구름이 치며 나갔다. 잠시 후 구름이 거쳤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역시 비현실적 요소.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었다. 변신. 딸이 발구는 박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 가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게 그지없었으며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다. 월궁항아, 달궁궐항아. 이게 달선녀 항아예요. 예, 그래서 옥황상제 밑에 있는 선녀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선녀 팀장입니다. 선녀 팀장이 항아야. 월궁 항아나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하줄 때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굉장히 예쁘다는 얘기죠. 아닌 것 같은데? 예, 그치? 김구원하고 약간 비슷하냐? 무쌍이다, 무쌍. 이렇게 들어가면 웃긴가? 아, 있는 게 나? 예뻐졌다. 박보람 노래가 있지. 예뻐졌다. 그치? 이상한데? 수술 실패.
중간 부분 줄거리. 20회간 그동안 박씨를 봐야 되는 누이치고. 그쵸? 예뻐지니까요. 그게 역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 예. 뭐 여자들도 뭐 그냥. 그쵸? 멋지고 잘생긴 게 좋은 거지. 네. 기왕이면 다홍치마. 또 뭐 있지? 비슷한 속담?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 다음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거. 그쵸? 음식도 데코 되게 예쁘게 예쁜 접시 담으면은 먹음직하게 보이잖아요.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꾸며야 돼요. 네.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간다. 병조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야. 병조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학과 함께,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존 인물들 나오죠?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벼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자, 용골대는 원래 없는 인물입니다. 용골대는 실제로 있었던 장군이고, 얘가 우리나라 쳤고, 항복받고, 그리고 삼전도의 구려 우르무치? 태무진? 아니다. 우르무치? 예, 어쨌든 청나라 초대 황제가 오죠. 용을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중무책을 당하고 임금은 남한 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 박씨는 피하당을 침범한 용을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용골대는 항서, 항복문서를 받아 한양성내로 들어갔다.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다.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했다. 내 이미 조선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서리빨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의 집에 이르르니 후원 나무 위에 용골대의 머리가 걸려 있었다.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와 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용골대 앞으로 가로막았다. 장군, 잠시 분을 누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이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옛날 제갈공명의 팔군문 사진과 사마양자의 오행금 사진을 겸하였으니 함부로 들어갔다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곳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재촉한 것이 누구를 원망하겠소.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요.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자, 고사를 근거로 해서 들어가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네요.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다. 그러면 울대의 원수를 어떻게 갚으시단 말입니까? 만리타국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 큰 일을 이루었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대가 잠시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다. 도대체 신기한 재주라는 것이 뭡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나라의 대장으로 몰래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비록 억만대병을 몰아 들어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요.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어?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요. 그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이까? 머스케니 용골대가 감히 피하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군사들만 다그쳤다.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다.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비현실저 요소.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긴 깃발과 창칼로 변하다. 하늘에서는 신의 장군들이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사면에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도술 부린 거죠. 당황한 용골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제야 하늘에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 오랑캐 장수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에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 가까운 곳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용골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골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단식할 뿐이었다.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리석은 용골대야, 네 동생 용골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을 수 없었다.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역시 가부장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여성은 이제 낮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네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은 몸이다.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도 부른 여자라구나. 살려도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골대의 머리만 가리키면서 조롱하였다. 나는 충렬 부인의 시비 개화다. 이때 충렬 부인은 유교 박씨가 되겠죠. 이렇게 나라에서 이거를 이름을 앞에다가 지어줘요. 나라에서. 이미 20백은 뭐 우의정까지 했잖아요. 그치? 총리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불러? 김건희 씨가 아니지. 여사. 그쵸? 김건희 여사.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로구나. 네 동생 용을 때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 그렇게 분통하는데 참으로 가련한 놈이라고. 막 조롱하고 있지. 그치? 도발하고 있어. 도발. 용골대는 끓어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 만든 화를 외전을 먹여 쏘았다. 하지만 개화를 마치기는커녕 옌일곱 걸음 앞에가 떨어져 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다. 모든 군사는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명령을 드는 군사들이 앞다퉈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쩔 바를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을 불렀다. 역시 실존 인물입니다.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다.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문 금사진을 깨뜨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썰빨 같은 명령을 내리자 김자점이 겁먹은 소리로 대답했다.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 대포 한 방을 쏜 뒤 팔문 금사진을 에워쌌다. 저렇게 길어.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하여 100여 길이나 되는 늪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던 용골대가 꾀를 내어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에 못을 파괴한 뒤 연못이야 연못. 화약을 묻게 했다. 그러니까 못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못이라고 해요. 거기 이제 물이 있으면 연못이 되는 거고. 너희가 아무리 1000가지로 변하는 술수를 가졌다고 한들 오늘에 어찌 살기를 바랄까. 목숨이 아깝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라. 피와 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적만 흐를 뻔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서 커튼 같은 거 손에 옥화선 부채를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다.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치? 산불 났을 때 불 끄기 참 편할 것 같아.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서 천지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넋을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순식간에 피하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 후회하고 있죠. 예. 통곡을 하며 머무르쳤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릴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뵙는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아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화가 주문을 외자. 개화들이 막 배운 거예요. 박씨한테.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20에게 후원, 뒷뜰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 왕비도 뭔가 좀 신통력이 있나 봐, 그지? 예.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리는데 무릎을 꿇고 애걸어 했다. 소장은 이 장수들이 자기를 낮춰서 말할 때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어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용서하는 것이니 네 말대로 왕비를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저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그죠? 다 쓸어버리지 않고 왜 이러고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뜻. 그래서 박씨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하려면은 청나라 군사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늘의 뜻은 조선의 운수가 좋지 않은 거거든. 그 부분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더라? 예.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함부로 이렇게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자,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해라.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주시면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어다 듣거라. 여기 또 고사 나오죠?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두고 진양성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을 떼은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의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아무리 애걸을 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그저 용을 떼은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골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장군을 뵙고 가라.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경험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한들 이제 와서 어찌겠는가.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눠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 세자가 누구예요? 소현세자죠. 소현세자, 대군은 복림대군. 한 1년 6개월 정도 청나라 이제 볼모 인줄로 갔는데 청나라 황제가 되게 잘해줘요.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막 나라 세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삽니다. 이제 조선에 있었던 여러 신하들은 소현세자가 청나라하고 너무 친하다. 그걸 또 이 아우인 복림대군도 또 싫어합니다.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 소현세자는 1년 만에 죽죠. 독살. 그리고 복림대군이 왕에 올라요. 그게 이제 효종입니다. 효종. 자, 어쨌든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울부짖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재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말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요? 박씨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달랬다.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사는 곧 고진감래요. 고진, 괴로움이 닿으면 감래, 달콤한 것이 온다. 흥진비례라 합니다. 흥이 닿으면 비례, 슬픔이 온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성이 지내다가 3년 뒤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이 울며 불며 오랑캐들을 따라갔다.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용골대는 포로와 군사들, 이게 좀 있다, 여러분들. 원래 원문을 보면 이런 부분을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서술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상황에 대해서 평을 내려. 그것을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현대어로 풀다 보니까 현대어로 좀 해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안 보이긴 해요. 그래도 이 박시전에는 이게 있어.
서술자 개입과 편지자 논평이 있고, 이게 시험 범위 나오면 이거 한 100% 출제입니다, 얘는. 자, 용골대는 포로와 군사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향해 나아갔다. 북소리와 함성소리에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창칼에 해가 그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한편 임경업은 그동안 한양과 의주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의주를 출발하려 했다. 그러니까 임경업은 뭐예요? 항복했다는 소식을 몰라. 바로 그때 박씨의 말을 고지 듣고 의주로 들어오고 있는 용골대 이란과 맞닥뜨렸다.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본 경업이 비호 나르는 호랑이와 같이 달려들어 선봉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무찔렀다.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허둥거리며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떨어졌다. 한이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계책에 빠져든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들여물렸다. 부인이 의주로 가 김경업을 보라 한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그 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용골대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경업이 한 칼에 적진의 장돌들을 무수히 죽이고 바로 용골대를 치려하는데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왕의 항서를 경업에게 건넸다. 항서를 뜯어 읽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했다. 슬프다. 조정에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해했구나. 소인 적을 소자 어리석은 무리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들어갔다. 내 나라가 지금까지 태한 것이 모두 나의 힘인 줄 어찌 모르느냐. 이 오랑캐들아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씨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그렇게 된 일이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구나.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한바탕 꾸짖은 후 돌려보내니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번국으로 돌아갔다. 뒷부분 줄거리.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치며 그녀에게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린다. 자, 이번엔 정렬이네요. 박씨 덕행은 온날에 올려 퍼지고 박씨는 20역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짜짜짜 짠짠짠.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자, 요거는 이야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잖아. 그치? 예. 예뻐지는 겁니다. 어디 갔어? 이시백과 박씨 사이가 좋아지는 건 뭡니까? 변신이죠. 변신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작품 창작 의도가 뭐냐면요. 자, 역사적으로는 어떠니?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나라의 치욕이죠. 그치? 근데 이거를 이 소설 박시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흔한 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정신승리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개박살나고 많은 사람들 죽고 다쳤지만 소설에서만큼은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 그리고 또 하나 여성 영웅이 등장하죠. 여성 영웅. 박씨라고 하는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데 여성 영웅을 등장함으로써 뭘 비판하느냐? 남성의 무능력함. 특히 양반들이 되겠지? 예. 이것을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등장했는데 이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등장시켜서 무능력한 양반 사회를 비판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병자호란의 아픔을 소설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자, 한번 보면 역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병자호란과 소설에 표현된 병자호란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박씨가 청나라 군사들을 혼내주는 장면에서 작가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씨는 남편의 이시백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네.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뭘까? 아까 방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 피폐한 전쟁의 아픔을 좀 치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남성 무능력한 남성을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야, 이건 진짜 잘 그렸는데? 그치? 예.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까 얘기했죠? 가부장적.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가와 나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박씨가 다음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할지 추측해보고 박씨와 나눌 대화. 직장인 남녀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만 전사음자까지. 외모가 경쟁력 시대. 박씨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냥 수긍할 것 같은데? 왜냐면 박씨도 가부장적인 그런 조선시대를 살고 있고 예뻐졌잖아. 그죠? 아니야? 예뻐졌잖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옛날이야 지금이야 똑같네요. 남자들이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죠.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남녀차별 금지 이거 그치? 즉 여성의 인권 및 능력이 인정받는다. 요거는 박 씨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박 씨가 사람의 길흉하복은 하늘에 달다고 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삶 성찰해볼까? 자, 박 씨는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그냥 하늘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참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 삶은 어때요? 조율아, 참아야 돼? 아니요. 안 참어?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응? 뭐 어쩌려고? 아니요. 연우는 참을 거야, 안 참을 거야? 안 참어? 그럼 뭐 할 건데? 네 운명은 너의 것이냐? 고래와 기미노 운매다. 뭐 그렇대요. 네. 패스. 오늘 여기까지 하자. 박시장 너무 길다. 원래 1단원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1단원이. 미친 이 천재 천재 노미숙. 미숙아! 이것도 해야 되네. 선택학습. 네, 우선 끊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정리지 나 갖다 줄 거야.